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제방 이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1단계에서는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즉,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이미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걸 푸는 이유는, 첫째는,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딘가, 이걸 이제 시험 전에 점검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꼭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즉 내가 해결을 하는가 그 접근 방법을 배우라는 얘기죠. 설령 내가 답을 맞췄어도 방법이 잘못됐을 때는 빨리 그걸 고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항상 답이 왜 답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건 또 왜 그러지 않은지 그 근거를 분명히 될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그렇게 철저하게 해둬서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유형화되어 있는 시험들이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속도감 있고 정확하게 푸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면서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013년도 9급 국가직 문제부터 출발을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띄어쓰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띄어쓰기를 물었을 때는 오로지 띄어쓰기만 보면 됩니다. 즉 맞춤법이나 표준어 등을 신경 쓰지 말고 띄어쓰기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나 다음 중 아래의 말 중에서 어법에 어긋나는 것 이랬을 때는 방금 얘기한 맞춤법, 띄어쓰기, 기타 즉 모든 걸 살펴야겠지만 이렇게 아예 조건을 띄어쓰기, 그죠? 그럼 밑줄 치고, 그리고 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밑줄을 쳐놨으니까 즉 이제 그 밑줄 친 부분을 접근하는데, 자, 1번 두 번 꼴로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꼴은 혼자는 못 쓰고요.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 이루어지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 꼴로 할 때 두 번은 두가 뭐죠? 관형사죠. 숫자 관형사. 한두 세네 관형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은 뭐예요? 그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죠. 반드시 관형사와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만약에 이걸 붙였을 때는 어떤 경우? 이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넷의 의미가 없을 때. 예를 들어 두 말하면 잔소리지 이럴 때 두 말은 붙였어야죠. 이해돼요? 또 한 번만 하고 간청할 때, 그럴 때 한 번만은 꼭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마주하자는 얘기일 때 그렇게 하나, 둘, 셋, 넷의 의미가 없을 때 붙이는 것이고요. 이 앞에 있는 관형사, 이걸 정확히 수관형사라고 하죠. 수관형사가 그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띄어쓴다. 그런데 뒤에 오는 꼴은 전미사로서 즉 횟수를 말할 때 붙여 쓰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로는 뭐죠? 조사죠. 조사라 역시 붙여 써야죠. 그래서 두 번 꼴로 이렇게 썼고요. 다음 2번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그랬습니다. 이럴 때 순도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하는 얘기는 가나다의 순서로라는 의미로 전미사라 붙이고요. 다음에 3번 온 국민 했을 때 온은 관형사죠. 관형사입니다. 원래 온은 순 우리말로 100을 의미하죠. 100. 숫자 100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 100이 어떤 명사 앞에 썼을 때는 꼭 10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 전부 이럴 때 쓰죠. 온 마음으로, 온 국민이 이랬을 때 온은 관형사라 띄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일단 1번, 2번, 3번 선택지를 보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정확히 이게 왜 맞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문제가 참 쉬워지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분명히 판단을 못하겠어. 가나다 순 할 때도 띄어쓴 것 같고 두 번 꼴로 할 때도 꼴을 띨 것 같고 긴가민가 판단이 안 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많이 봤던 게 아니죠. 셌다. 스님은 내가 가르친 건 가르쳤다고 하고, 즉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건 안 썼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우리가 평소에는요 자주 볼 수 있는 예문들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게. 그럴 때는 절대로 시간 낭비하면 안 돼. 그리고 스님 말을 믿어. 만약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던 게 나왔는데 판단이 안 서면 그건 빨리빨리 넘기라고.
그리고 내가 받고 선생님이 주의하자고 했고 그동안에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거 그것이 먼저 정확한지 보란 말이야. 4번 변함없이 뭐 나왔어? 지가 나왔지. 지가 나왔지. 그지? 우리 띄어쓰기 할 때 제일 중시해야 되는 6가지 뭐라고요? 뿐, 대로, 만큼, 그리고 바, 대, 지야. 뿐대로만큼은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조사라면 붙이고 의존명사라면 띄어쓴다. 바대지는 즉 어미인지 아니면 의존명사인지 어미라면 뭐야? 붙이고 의존명사라면 띄어쓴다. 다만 방법을 기억하자고 했지. 뿐대로만큼은 체언이 오면 조사라 붙이고 용언이 오면 의존명사라 띈다. 바대지는 즉 그것이 의존명사라면 반드시 뒤에 뭐야? 격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격조사를 붙여 말이 돼야 된다. 격조사를 붙여 말이 돼야 된다. 다만 지의 경우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뭐예요? 시간의 경과. 시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할 때 시간의 경과를 의미할 때 의존명사고 이 의미가 안 된다면 어미라 붙인다 이 말이야. 여기서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시간의 경과의 의미가 아니므로 붙였습니다. 또 시간의 경과라는 의미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일부러 뭘로 본다? 격조사.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지가 모르겠다.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지를 모르겠다. 이랬을 때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지를 우리말에서 목적어가 2번 나오는 문장은 있을 수가 없으므로 즉 옳은지가 모르겠다. 이도 어색하고 또한 시간의 경과라는 걸 기억하는 게 훨씬 간단하겠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지가 의존명사라면 무슨 뜻? 시간의 경과. 그럼 예문 들 수 있어야죠. 가서 복습할 때도 꼭 예문을 들어보라 그랬어. 예를 들어 뭐지? 집을 떠난 지 오래다. 그죠? 집을 떠난 지 오래다. 철수가 집을 떠난 지 오래다. 그러면 이때 지는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는 걸 말하니까 즉 집을 떠난 지 오래다. 그럴 때 지는 띄었어야 하는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거의 이런 문제죠. 그죠? 즉 뭐뭐한 지 오래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바와 대는 뒤에 뭘 넣어보자고요? 격조사. 격조사 이가 또는 에. 특히 에나 또는 주격조사 가 또는 부사격조사 에. 격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의존명사고 왜 격조사를 넣어보냐면 격조사는 체언 뒤에만 붙어요. 보조사는 뭐야? 은는 도만 이런 보조사는 뭐야? 체언 용언 가리지 않고 붙거든. 그러니까 은는 도만을 붙여놓으면 안 되고 뭘 넣어봐야 돼? 이가 에 에도 에서 그지? 이가 에 에서 등을 넣어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거야.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자, 1번 문제는 띄어쓰기 문제였고 반드시 띄어쓰기를 즉 이렇게 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가서 복습할 때는 다시 한번 하나하나 꼼꼼하게 예를 들어 부모님을 할 때 님은 전미사라 붙인다. 즉 무슨 님하고 님은 전미사라 붙이고 맨 앞에 두음 법칙에 의해서 임으로 쓰는 그지? 임의 침묵 임이 오시나 보다 이럴 때 임은 명사예요. 이건 명사인데 부모님, 선생님, 형님 이럴 때 님은 전미사다. 그죠? 이럴 때 님은 전미사라 항상 붙였어야 되고 이럴 때 님은 전미사라 항상 붙였어야 되고 그러나 맨 앞에 오는 임은 전미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뵙다 한 단어란 말이야. 찾아뵙다가 한 단어니까 즉 찾아뵈려고 하고 붙였었고 2번 서류를 정리할 때 때는 의존명사라 띄웠고 그리고 정리하다 한 단어 편리하다 한 단어 이미 그 일에 대해 할 때 그 일, 그가 관형사이므로 이그저 관형사이므로 일과 띄었다.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고요.
알고 있다 할 때 알고가 뭐야? 본용어. 있다가 보조용어님으로 띄어쓰는 게 원칙이다. 물론 붙여쓸 수 있다 없다? 알고 있다 붙여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들 봐라. 선생님이 지금 질문할 때 분위기를 물론 띄어쓰지만 물론 하고 하니까 또 붙여쓸 수 있다. 안 되지. 본용어 보조용어는 붙여쓰는 건 앞에가 뭐로 끝났을 때 아나 어로 끝났을 때라고 했잖아. 그러므로 알고 있다는 붙일 수가 없지. 연결의미가 뭐야? 고니까. 연결의미가 고니까 붙였을 수 없죠. 자,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이렇게 글의 중심 내용, 독해 문제를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독해 문제는 우리가 보는 독해 문제는 반드시 둘 중 하나다. 문학이 아니라면, 알겠어요? 문학이 아니라면 둘 중 하나다. 뭐냐? 사실을 주로 쓰는 글. 아니면 뭐야? 의견을 주로 쓰는 글. 그래서 사실을 쓰는 글은 주로 정보를 전달하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대상의 속성을 얘기하는 게 주로 그 글의 내용이야. 예를 들어 프레임이란 뭐냐 하고 출발하면 그 프레임이란 낱말의 속성을 말한다고. 글이 그렇게 돼 있어. 쓰려고 들면. 알겠어요? 반면에 의견을 말한다면 즉 주장을 얘기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나 그 화제에 대해서 즉 찬반을 드러내게 되겠지. 됐습니까? 즉 지지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따라서 이렇게 사실을 주로 하는 글을 우리가 설명적인 글, 의견을 주로 하는 글을 설득적인 글이라고 하는데 이 두 글 다 글의 구성이 사실을 말하는 글이라면 맨 처음에 글의 화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의 속성을 말하기 위해서 상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수라는 것이 뒷받침이 되고 앞에 나온 화제가 그 글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의 앞을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됐나요? 의견을 말하는 글은 즉 그 글의 논제를 제시하겠죠. 지금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 것, 즉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 논제를 앞에서 제시하겠죠. 그런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즉 의견을, 즉 논거를 들어서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자기 주장을 즉 증명하려고 하겠죠. 주장을 강조하려고 들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로 의견을 말하는 글은 주장하는 바가 뒤에 있죠. 즉 이러이러함으로 찬성한다. 이러이러함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그 찬반을 마지막에 밝히는 건 여기지만 뭘 얘기하는지는 역시 이 글도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됐어요? 따라서 그래 이 논제를 먼저 판단하고 찾고 그런 다음에 즉 주장이 타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글은 거의 앞에 화제가 그대로 답이라고 가져오면 되고 중심 내용을 물으면 반면에 주장하는 글은 그 논제를 앞에서 찾아서 그 입장을 뒤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은 아래의 선택지를 봤더니 지금 질문이 중심 내용 밑줄 치고 글의 중심 내용이란 주제를 묻는 건데 스님이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를 배우란 말이야. 스님은 먼저 선택지를 봐요. 그런데 선택지로 가는 길에 이 글이 이욕설이라는 게 눈에 띄어요. 거기 이규보의 이욕설이라고 써놨죠. 그러면 이건 교과서에서 충분히 다루는 내용이고 즉 한 번은 내가 공부하면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 볼 것도 없이 이 글은 어떤 내용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못 봤던 글이다. 그러면은 제목은 곧 그 글의 중심 소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한자로 된 건 봐도 몰라요. 이해돼요? 그런데 제목을 보는 이유는 내가 혹시 본 글인가를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옥설, 경설, 참화설 이렇게 선생님이 세 편을 적어주면 이건 다음 시험에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선생님이 기본서 혹은 교과서라고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험서를 말하는 거야. 가지고 있는 수험서. 그래서요, 거기서 이 세 편은 알고 가야 돼. 항상 번갈아 물어보지, 그지? 어떤 경우엔 참화설을, 어떤 경우엔 경설을. 자, 이것들은 글의 공통점이 설이라는 한문학이라는 얘기예요. 설이라는 한문의, 즉 이런 주장을 말하는 글의 형식이 설이라는 형태거든. 이 설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글의 구성이 경험 플러스 뭐로 되어 있다? 깨달음으로 되어 있다. 항상 설은 뭐로 되어 있다? 경험 플러스 깨달음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이제 알고 독해를 한다면 더 수월해지는 거야. 설이라는 제목이 붙으면 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경험 플러스 깨달음으로 되어 있다. 논리적인 방법으로 친다면 귀납법이죠. 앞에 경험을 제시하고 뒤에 깨달음을 적었지. 그러면 지금 이옥설의 경우에는 어떤 경험을 쓴 거야? 지붕을 수리한 경험이죠. 지붕을 수리한 경험이에요. 자, 그 지붕을 수리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미 한번 수리를 했던 것은 비가 와도 즉 든든하게 버텼고, 그러나 미리 수리해보지 않은 그런 지붕은 결국에는 무너져서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문제점은 작은 부분부터 미리미리. 그래서 문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유비무한의 필요성. 그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겠구나. 유비무한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렇게 널리 알려진 글을 가지고 물었을 때는 지식으로 접근하세요. 왜? 빨리 풀면 되니까.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알려진 글이라 하더라도 내가 안 읽어봤다, 모른다.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은 요 다음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미 충분히 나올 걸 예상하는 교과서 본문일 때는 글을 알고 가는 게 좋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진 글은 절대로 내용을 바꾸어서 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바로 아는 걸 가지고 답을 찾는 거야. 그럼 몇 번이지? 3번 하고.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올해 2옥설 냈는데 작년에 2옥설 냈는데 또 내겠어? 됐습니까? 그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기분 나빠서 그런 거 풀면 안 돼. 그래서 작년에 냈던 걸 또 내겠어? 따라서 내가 출제자라면 어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걸 예상하는데 과연 이 친구들이 했나 하고 다름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경설은 뭐야? 사물을 새롭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거울을 본 경험을 쓴 거지. 거울을 흐리게 둔 거. 거울을 맑게 해두지 않고 흐리게 뒀단 말이야. 그래서 손님이 왜 거울을 맑게 하지 않고 흐리게 두느냐 했더니 거울을 맑은 걸 찾는 걸 잘생긴 사람이 찾는 거고, 나는 뭐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두고 나중에 잘생긴 사람이 와서 깨끗하게 봐도 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역시 사람은 잘생겨야 거울도 맑구나, 이게 아니라 뭘 얘기한 거야? 즉 사물을 꼭, 이 사람은, 손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울이라면 맑아야 한다는 편견에 빠진 거지. 선입견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글에서는 뭐야? 꼭 그렇게 사물을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돼? 거울을 흐리게 둔 경험 써놓고, 깨달음은 뭐라고 쓰면 돼? 사물에 편견을 갖지 말자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배울 거, 어떤 글도 딱 2개, 3줄로 요약해야 돼. 중요한 건 남들이 요약하는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읽어보고 그 요약된 걸 참조해서, 그지? 나도 딱 2-3줄로 줄여야 돼. 그래야 기억에 남는 거야.
알겠죠? 자, 참아서는 뭐지? 이건 고등학교 때 다들 배운 거라. 뭐예요? 말을 빌려 탄 경험을 들었지. 말을 빌려 탄 경험을 들어서 뭘 깨달은 거야? 우리가 소유한 건 모두 남으로부터 빌린 거다. 즉 무소유의 즉 의미를 깨달은 거야. 말을 빌려 탄 경험을 통해서 무소유의 의미를 깨달은 거야. 자, 세 편을 요약해 봤어. 여러분들이 가서 복습할 때 뭐 해야 돼? 내용을 읽어봐야지. 만약에 선생님이 보라고 했는데 수험서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아보면 있지. 인터넷에 그럴 때 쓰라고 하지 그럼. 그지? 그렇게 해서 한번 또 내용을 읽어보면 되지. 대신 선생님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해돼요? 그 이외에도 많은 설이 있거든. 볼 필요 없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이제 읽어보지 않고 갔을 때, 그죠? 읽어보지 않고 갔을 때는 이제 본문을 읽는단 말이야. 자, 행랑처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밑줄 쳐야지. 나는 마지못해 이를 모두 수리했다. 수리하다 밑줄 치고. 나는 집을 수리했어.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그런데라는 말에 세모 치고. 우리 이런 접속어가 나오면 그런데 하고 접속어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뒤에 주목해야 돼. 그 앞에도 물론 주목하면서 읽어야겠지만 읽다 보면 잊어버리거든. 잊어버려.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읽어나가다 보면 나중에 아무 기억도 안 나. 그래서 항상 접속어가 나오면 여기서 멈추고, 그죠? 한 번 더 주의하라. 주의하자는 의미야. 괜히 세모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겠구나. 그런데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됐으나 나는 그걸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 손을 대지 못했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지금 기와가 수리를 하는데 그 중에 방을 수리하는데 두 칸은 즉 아예 손을 못 댔고 한 칸은 서둘러 기와를 갈았다 이 말이지. 여기서 방이 있는데 그 방 중에 두 칸은 내가 이미 손을 못 썼던 거고 한 칸은 수리를 했던 거야.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건 그 석갈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은 비용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수리를 한 번 했던 건 비용이 덜 들었다라는 경험이지. 자, 다음 줄로 가면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다 밑줄 치고. 결국 이 느낀 바가 이 글의 뭐야? 중심 내용이고 이제 요 다음에 나오겠죠. 그지? 뭘 보고 느꼈다는 거야? 바로 미리 대비를 미리 수리했던 건 비용이 덜 들었다는 거야.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자, 사람의 몸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밑줄 치고 우리 이런 사고방식을 뭐라고 하지? 기껏 집을 수리한 걸 얘기해 놓고 갑자기 그러니까 집도 수리할 때 미리 수리를 했던 건 비용이 덜 들었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서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집을 수리하는 걸 얘기하다가 사람의 몸을 얘기했어. 우리 이런 사고를 뭐라고 해요? 유추. 그렇죠. 즉 그래서 시험 문제에 중심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전개 방식하고 물으면 뭐라고 해? 유추의 발상으로. 유추라는 말을 알아둬야죠. 유추라는 말은 다른 것에 비유하여 추리하는 거야. 다른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거나 비유하여 설득하거나 이럴 때 유추라고 하는 거야. 즉 비유하여서 예시하고 구별해야지. 예시는 구체적인 예를 든 거고 유추는 비유하여 들어준 거죠. 이해돼요?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밑줄 쳐요.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며
따라서 여기선 부정문으로 썼지.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정문으로 썼는데 중심 문장을 잡으려고 하면 긍정으로 바꿔야지. 결국 바꾸면 뭐야? 잘못을 알았을 때는 뭐야? 바로 고쳐야 한다. 그대로 써 있잖아. 3번에. 이해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글이요. 연역적 전개를 했다면 교과서 지문이 아니고 처음 내는 지문이라면요. 순서 바꿔서 냅니다. 이 글을 맨 앞에 둡니다. 이해됩니까? 왜냐면 이 글을 처음 읽는다 치면 이미 첫 번째 문단을 읽어야 되거든요.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돼요. 그래서 출제자도 시험에 낼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읽어야 답이 되는지를 시간상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미 늘 강조했지. 못 보던 글은 무조건 앞에 주제야. 아십니까? 그건 10개 중에 10개가 모두 그래. 그런데 이렇게 널리 알려진 글들은 앞에 더 상세하게 먼저 들어주고 중심되는 것이 뒤에 올 때가 있어. 이럴 때는 사실 원래 이 글을 읽었던 사람은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게 돼 있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찾아내면 돼.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물으면 여러분들이 추리 상상하려고 하니까 문제야. 추리 상상이 아니라 우리 시험은 전부 사실적 판단이야. 밑글에 써 있는지 써 있지 않는지. 그래서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쳐야 한다라는 것이 이 글에서의 중심 내용이고, 그걸 말하기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설명 방법은 뭐다? 유추다. 그리고 이 글의 논리적 전개 방법은 뭐다? 뭐예요? 귀납적 전개다. 경험을 주고 주의 주장을 말했으니까 귀납적 전개다. 자, 다음을 보니까 다시 잘못을 알고 고치지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밑줄 치고, 이 뿐만 아니라 라는 말이 나오면 앞의 내용에 첨가하는 거야 아니면 반대하는 거야? 첨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읽을 이유가 없죠. 왜? 이 뒤에 내용도 무슨 내용 말하는 거야? 미리미리 고쳐라 이 말이야. 그런데 뒤에 나온 예가 뭐 나왔어요?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자, 앞에서는 자기 몸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자, 어때요? 다루는 대상이 더 커졌죠. 우리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점층적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글을 주고 다음 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 그랬을 때 이 글은 그 대상이 점점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맞아 틀려? 맞죠. 그렇습니까? 처음엔 집안을 수리하고 다음엔 몸을 고치고 다음엔 뭐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점층적이다. 점층법이 쓰였다라는 걸 묻기도 하고, 이걸 풀어서 점점 대상이 뭐야? 확장되고 있다. 이래도 우리는 맞는 설명이다. 아마 수능 세대들이라 이런 건 금방 할 거야. 그지? 이렇게 풀어낸. 물론 믿진 않아. 그러나 일단은 그럴 거다라고. 응? 자, 그래서 점층적이다라는 거지. 백성을 좀묻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나, 이런 거는 국어사전에서 내버려 두었다. 어때? 길단 말이야. 찾아봐야지. 이게 한 단어라 붙였는지 아니면 내버리다와 두다 두 단어가 만나서 본용언 보조용언이라 붙여 쓴 건지, 그걸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국어사전에서 내버려 두다를 먼저 찾는 거야. 내버려 두다를 찾았더니 뚝하니 국어사전에 있다. 그럼 이건 뭐야? 한 단어라. 절대 띄우면 안 되지. 그런데 내버려 두다를 찾았더니 없어. 그리고 내버리다가 있고 두다가 있어. 그럼 이건 뭐야? 띄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요, 사전을 가지고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은 한 단어가 아니야. 아십니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이런 거 주의해야 돼. 많이 쓰는 말. 그런데 막상 도탄에 빠지다, 도탄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왜 돼? 도탄에 빠진다는 말은 늘 들어왔는데 막상 도탄이 뭐냐 그럼 모른단 말이야.
스님이 지금 체크해 주는 건 가서 꼭 찾아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바로 오늘 쉬는 시간부터. 알겠습니까? 지금 찾으라는 게 아니고 도탄의 낱말 뜻을 확인해야 돼.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바로잡다. 이거 띄어쓰기 문제 되면 10중 8구 틀려요. 바로잡다 한 단어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부사고 잡다가 서술어로 생각해서 띄어쓰기 쉽다고. 바로잡다 한 단어야.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밑줄 치고 어찌라는 부사는 반드시 뒤에 뭐와 호응해? 뭐뭐하지 않겠는가? 의문형과 호응을 한다. 어찌라는 부사어는 의문형과 호응을 한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단락에서 집을 수리한 경험,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깨달음을 점층적 수법으로 확장하여, 물론 유추의 방법을 썼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의미를 확장하여 얘기했어. 만약에 같은 지문을 놓고 시험 문제에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이 필자가 궁극적으로 즉 말하고 싶은 거 그러면 정치를 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하면은 결국 정치가 잘못된 건 그때그때 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럼 나라 망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첫 단락은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에서 아주 눈여겨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행랑체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수는 의존명사라, 뭐뭐 할 수 없다, 수는 의존명사라, 즉 앞단어와 띄었고 뒤에 없다와도 띄었었고요. 그리고 뭐뭐 하게끔 하는 말이 어미야. 그래서 없게끔 뭐뭐 하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칸 표준어로 간이 아니라 뭘 쓴다? 칸을 쓴다. 그런데 칸을 간으로 쓰는 건 두 가지 경우. 뭐와 뭐? 윗간과 초가 삼간. 밑간, 초가 삼간일 때 간을 쓰고 윗간, 초가 삼간에 간을 쓰고 그 이외에는 칸을 쓴다. 마지 못하다가 한 단어다. 마지 못하여 한 단어이므로 이런 날말은 띄어쓰기에 주의해야겠다. 왜냐하면 뭐뭐하지 못하다 하는 부정문은 절대 붙이면 안 되거든 원래. 됐습니까? 먹지 못했다. 절대 붙이면 안 돼. 뭐뭐하지 못하다, 뭐뭐하지 않다는 붙여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 못하다를 여러분들이 두 단어로 오해하게 되면 마지 못하다를 붙이면 틀렸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마지 못하다는 한 단어로 대체로 이렇게 뭔가 맞듣지 않게, 그러니까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마지 못하여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스님이 말하는 걸 적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뭐에 주의하면서 글을 읽고 있나 그걸 배워야 돼. 그 노하우를. 그래서 어디에 주목하면서 글을 읽는가. 자, 그리고 처음부터 독해를 할 때는 이런 거에 주목하지 않고 읽었지. 그러나 다시 한번 이거를 복습할 때는 이렇게 낱말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 띄었었죠. 올해 7급 문제 풀다 보면 이 문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때 그는 품사가 뭐야? 대명사야. 이게 대명사인지 관형사인지, 이그저는 대명사도 있고 관형사도 있어. 대명사인지 관형사인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한다? 것을 넣어본다. 그것하고 것을 넣어서 말이 되면 대명사다. 그것 중에 두 칸은 말 되죠? 여기서 그것은 뭘 가리켜요? 그 행랑체를 가리키죠. 따라서 대명사야.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기다린 사람이야. 그 사람 할 때 그는 품사가 뭐야? 관형사지. 왜냐하면 그것 사람 이런 말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그저 뒤에 것을 넣었을 때, 이그저 뒤에 것을 넣었을 때 말이 되면 대명사라는 거 놓치면 안 돼.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지가 이때 지를 띄었었어.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지가 어떤 의미? 시간의 경과. 가 때문에 띄어쓴 게 아니야. 가는 확인만 해준 거야. 가는 이게 의존명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지를 띄어쓰는 거는 의미가 뭐야? 시간의 경과. 즉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우리 망설이다 시험 문제에 뭐로 많이 나오죠? 맞춤법 문제로서. 그죠? 망설이다라고 쓸 건가? 망설이다라고 쓸 건가? 평소라면 뭐야? 헷갈리지 않는데 막상 뭐가 맞지 물어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요? 자, 항상 헷갈릴 때는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맞는지 받침을 밝혀 적는 게 맞는지 헷갈리면 일단 소리 나는 건 우리말의 원칙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 그래서요? 원칙은, 우리말의 한글 맞춤법 원칙은 뭐다? 표의주의. 어법에 따라 형태를 밝혀 적는 거예요. 됐습니까? 망설이다 하고 이다 하는 밝혀 적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아니고 망설이다도 주의하고. 다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손을 대다 밑줄 치고, 밑줄 친 손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 어때? 이 문제 가지고 무궁무진해 낼 수 있는 문제는. 이 지문 가지고, 알겠어요? 스님 보고 문제 만드는 대로 돈 줄게. 그러면 내가 1000문제도 만들어. 전혀 겹치지 않는. 근데 이제 그렇게 줄 새끼가 없으니까 그냥 안 만드는 것 뿐이지. 알겠습니까? 그만큼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기껏 기출문제 한두 번 풀어보고는 다 했어요. 스님 못 풀면 되나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다 다음 문제가 보이는데. 알겠습니까? 다음에 나올 문제들이 다 보이는데 뭐하러 딴 걸 해.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래서요. 이건 국어, 영어, 한국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공부 방법. 이렇게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 기출문제 이렇게 철저하게 해봤나요? 안 하거든요. 그냥 똑같은 게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국어도 똑같은 거 안 나오죠. 똑같은 걸 왜 내요? 알았어요? 그러나 다 내가 미리 공부했던 걸 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손을 대다 하면 뭐 물어보겠어? 공부 좀 해봤던 친구들은 이제 알겠지. 뭐야? 뭘 물어보겠어? 밑줄 친 손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그렇죠? 왜냐면 손은 무슨 단어니까? 다의어라고. 다의어야. 다의어가 뭐죠? 한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스님이 이런 다이어의 밑줄 친 말과 의미가 같은 거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풀라고 했나요? 유사한 말로 바꿔봐라. 알겠습니까? 절대로 손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손이 무슨 뜻인가 유사한 말로 바꿔요. 그래? 그러면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다. 유사한 말 뭐야? 고치지 못했다. 수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아래에서도 1, 2, 3, 4 아래에서도 뭘 찾아야 돼? 수리하다, 고치다 이런 의미를 찾아야지. 무슨 소리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런 다이어의 밑줄 친 말의 의미를 물으면 그 다이어 그대로 즉 쫓아가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절대 못 풀어. 어떻게 바꾸라고? 유사한 말로 바꿔라. 됐습니까? 이제 그 회사하고는 발을 끊겠어. 그 회사하고는 이제 발을 끊겠어. 그러면 이때 발을 끊다의 발은 무슨 의미냐? 그럼 뭐로 바꿔 생각하라고? 관계를 끊다. 거래를 끊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이때 한 번 띄었었지. 이때는 횟수의 의미가 있으니까, 한 번이라는 하나라는 횟수의 의미가 있으니까 띄어쓴 거예요. 됐습니까?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이때 본즉은 이유를 말해주는 거야. 보니까
이제 수리하려고 보니까 따라서 본즉 붙였죠. 그죠? 비가 샌지 오래된 것은 띄어쓰기 틀렸네. 샌지 할 때 지는 붙여야 돼, 띄어야 돼? 비가 샌지 오래된 것 할 때 지는 붙여야 돼, 띄어야 돼? 띄어야죠. 띄어야죠. 됐나요? 비가 샌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갈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이때 못 쓰다 밑줄 치고 들보를 쓰다 들보를 못 쓰다 부정문이지? 그러므로 못 쓰다 띈 거야. 이해돼요? 방금 스님이 어떻게 판단했어? 이게 부정문인지 판단하려면 쓰다라는 말을 넣어서 의미가 반대가 되는지를 보면 돼. 다음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한 번밖에 이때는 횟수니까 뛴다는 얘기는 아까 했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밖에죠. 그죠? 이 밖에가 조사로서 앞말과 붙이려면요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부정어가 와요. 부정어. 뭐뭐밖에 없다. 뭐뭐밖에 아니다. 뭐뭐밖에 모른다. 이렇게 반드시 부정의 표현이 뒤에 오게 됩니다. 부정의 표현이 오게 되면 밖에는 품사가 뭐라고요? 조사다. 밖에는 품사가 조사라 붙인다라는 겁니다. 다음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여기 비를 맞지 않았다 부정어 왔죠. 그죠? 비를 맞지 않았던 그리고 이때 맞지 않았다 띄었었죠. 왜? 부정의 보조형은 뭐뭐하지 않다 반드시 띄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기 뭐뭐하지 않다 할 때 이 않다는 뭐의 준말이야? 아니하다의 준말이야. 따라서 뭐뭐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의 준말로서 뭐뭐하지 않다. 즉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이때 다시 한 칸, 두 칸을 가리키니까 한 칸하고 칸을 표준어로 했어요.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다시 밑줄 치고 이따 문제 풀면 나오겠지만 다시 물었죠. 뭘 물었어요? 밑줄 친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알겠습니까? 이때 다시도 국어사전을 찾으면 엄청난 다이어야. 한 5가지 의미가 있거든. 그러면 다시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그대로를 가지고는 절대 못 풀어. 여기서 뭐라고? 유사한 말로 바꿔보라고. 이때는 뭐야?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이때 다시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재활용하다. 이렇게 유사한 말로 바꿔야 돼. 알겠죠? 재활용해 본다 이 말이지. 그러면 봄이 다시 돌아왔다. 봄이 지나갔던 봄이 즉 새해가 되어 겨울이 가고 봄이 다시 돌아왔다. 이때 다시는 여기 쓴 다시하고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이해됩니까? 지금 봄이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은 뭐야? 계절이 순환했다 이 말인데. 순환했다 이 말인데. 여기서 다시 쓴다는 얘기는 뭐야? 재활용하다 이 말인데. 계절을 재활용하나? 그죠? 따라서 뜻이 다르구나.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자, 쌤이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도 사실 3시간도 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시범을 보였으니까 가서 또 복습할 때 철저하게 하라고. 이해되죠? 다음 문제 봅시다. 자, 2번을 보면요. 3번.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기호의 특성 밑줄 치고. 자, 언어기호의 특성은 자, 봐봐. 조금 전에 1번 문제는 아는 게 있어야 풀었어. 2번 문제는 아는 게 있으면 빨리 풀 수 있고 아는 게 없었어도 독해하면 풀었어.
3번은 뭐야? 역시 아는 게 있어야 푸는데 독해도 필요해. 되죠? 즉 내가 추상성, 자의성, 분절성, 역사성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또한 보기의 지문을 읽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또 찾아야지. 첫 번째 보기를 보면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소, 의문으로 밑줄 쳐 쪼개어 나눌 수 있다 그랬어. 문장은 이렇게 그 단어로, 단어는 다시 형태소로, 형태소는 다시 의문으로, 즉 상위 구성 요소인 문장에서 차츰 하위 구성 요소인 의문으로 쪼갰단 말이에요. 이는 언어는 쪼개어 쓸 수 있다. 뭐야? 분절성. 여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단락가요.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있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밑줄 쳐 끊어 표현한다. 첫 번째 단락에도 쪼개어 나눈다. 두 번째 단락에도 뭐야? 끊어 표현한다. 결국 둘 다 뭘 얘기하는 거야? 언어는 분절한다. 즉 언어는 그 하위 요소로 쪼개어 표현한다. 이걸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 방금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일단 분절성이 언어를 쪼개어 내는 성질, 언어는 분절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지 머릿속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주어진 본문을 보는데 첫 문장만 봤지? 이걸 놓치면 안 돼. 다 읽지 않았어. 둘 다 첫 문장만 봤어. 그리고 어디에 주목했지? 서술어에. 됐습니까? 그래서 과연 언어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뭘 찾았냐면 쪼갠다라는 말을 잡아냈고 두 번째 단락에서도 뭘 잡았어? 끊어서 표현한다는 말을 잡아냈어. 자, 항상 답은 근거가 있어야 돼. 그냥 이런 거 같아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절대 답이 아니야. 아시죠? 근거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왜 3번이라고 했냐 하면 근거가 충분해야 돼. 그리고 또한 1번이라고 답한 친구라면 선생님이 지금 3번이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왜 3번인지를 근거를 잡았어. 그러면 이제 너는 왜 1번이라고 했는지, 너의 근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잡아내야 돼. 이해돼요? 이건 각자 다르겠죠. 됐습니까? 왜 너는 3번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1번 추상성을 생각했는지, 왜 자율성을 생각했는지, 내가 잘못 생각한, 근거를 잘못 잡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다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애써야죠. 자, 이제 언어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먼저 언어는 음성이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언어의 뭐라고 해요? 이를 언어의 뭐라고 그래? 기호성. 언어는 음성이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뭐라고 한다고? 기호성. 그런데 이 음성과 의미의 결합은 즉 필연적이지 않다. 꼭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칠판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는 없다. 다만 칠판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써오는 것뿐이야. 이를 언어의 무슨 특성?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이지 않다. 자의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의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칠판이라 부르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부르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대로 부르니까 우리가 이 세 나라 사람이 모이면 의사소통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같은 의미에 꼭 그런 형식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런 건 칠판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우리가 1대1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내려오면서 그렇게 약속이 된 거지. 그죠? 따라서 언어는 약속의 결과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회성.
그리고 언어는 역시 자의적이라 약속했듯이 자의적이라 시간이 지나면 변천, 즉 변하더라 이 말이야. 시간이 지나서 변하는 걸 변천이라고 그래. 시간에 관계없이 변화가 일어나면 변동, 시간이 관계되어서 변화가 일어나면 변천. 그래서 변화에는 변천과 변동이 있는 거야. 즉 이렇게 변천이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서 변화가 일어나면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쓰던 말이 안 쓰게 되기도 하고 형태가 달라지기도 해. 이걸 뭐라고 불러? 역사성. 이런 건 공부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되지. 그렇죠? 이게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야. 이해돼? 그리고 언어의 특성으로 방금 했던 뭐야? 분절성. 분절성은 뭐다? 언어는 끊어 표현한다. 다음 추상성. 언어는 뭐야?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 언어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건 뭐야? 언어는 일반적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야. 즉 추상성은 일반화의 과정과도 관계가 되지. 즉 언어는 일반화시키는 거다. 우리가 꽃이라고 하면 그 꽃이라는 낱말은 여러 꽃들을 일반화한 낱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추상성은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 개방성은 뭐죠? 언어는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언어는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를 개방성이라고 합니다. 체계성은 뭐죠? 언어는 하위 요소가 모여서 상위 구조를 이뤄간다. 의문이 모여 형태소로, 형태소가 모여 단어가 모여 문장을, 이렇게 하위 요소와 상위 구조로 이루어진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절성, 추상성, 개방성, 체계성, 이 네 가지가 언어의 특성의 이제 플러스 알파, 심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언어의 특성을 지금은 스님이 정리해 줬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서 따져봐야지. 왜? 다음 시험에는 뭘 물을 수 있어? 역사성을 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친구는 해볼 필요 없지만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나거나 아직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4번 봅니다. 다음 밑줄 친 말을 잘못 고친 것은, 자, 이는 말을 구별해서 써야 하는 걸 묻는 거지. 그는 굉장한 사업수단으로 재산을 빠른 속도로 늘렸다. 재산은 늘리다야 느리다야 늘리다. 그대로 둬야죠. 정답 몇 번? 1번. 알면 빨리 푸는 거야 이건. 이해돼? 의미를 볼 건 없어. 의미를 볼 건 없고 다만 그 낱말이 어디에 쓰이는지. 자, 늘리다와 느리다 구별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라? 즉 반드시 예문으로 공부하라. 설명하려 들지 말고 예문으로 공부하라. 늘리다는 양이나 뭐가 늘어나고요.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뭐야? 양을 늘리다. 알겠습니까? 느리다는 길이를 느리다 또는 줄을 느리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2번 가름과 가름은 어떻게 구별해야 돼? 둘로 가름. 또 그 옆에 가름은 새 것으로 가름. 그러면 본문 봤더니 좀 전에 제시한 것으로 의견 표명을 대신한다는 거잖아. 그러므로 가름 바꿔 쓰는 게 맞죠. 그래서요, 가름은 새 것으로 가름. 갈다에서 온 말이지. 갈다의 명사형 바꾸다 이 말이야. 가름은 어디서 온 말이죠? 가르다, 나누다에서 온 말이야. 이해돼? 따라서 둘로 가름. 그러면 가늠은 어디서 온 말이야? 예측하다. 따라서 예상 인원을 가늠하다. 이건 명사형보다는 서술어로 많이 쓰지. 예상 인원을 가늠하다. 여기까지 공부해야 비로소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이렇게 꼬박꼬박 해봤냐? 이걸 반성해야 돼. 그리고 2013년 거에서 머물면 안 되지. 최소한 2012, 2011. 근데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심화반에서 해줬는데 미처 그걸 수업을 안 듣고 지금 그냥 막 뭐 이런 잡다한 문제집 풀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런 친구는 최소한 2012까지는 풀어야지. 여기서요? 2012까지는 풀어야지. 최근 2년 거는. 됐습니까? 그렇게 해왔던 친구들이라면 2011까지. 그리고 좀 내년을 주로 목표로 하겠다. 이러는 친구들은 2008년 거부터. 됐어요? 시험을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거부터는 다뤄야죠. 됐어요? 자, 국어형 한국사 공통 과목은 기출문제만 철저하게 하면은 절대 90 아래로 점수를 받을 리가 없어. 됐어요? 영어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이 문제의 의도,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단원의 목표,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새 것으로 가름, 둘로 가름, 예상윤원을 가늠하다. 그래서 주로 가늠은 뭐야? 가늠하다.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3번, 이 사건은 의협과 용기로 대처하다. 용기로, 선생님이 서까지 안 읽었어. 용기로 대처하다. 이렇게 수단으로서의 로서는 주로 로만 넣어도 말이 잘 돼. 오히려 로서를 넣어가지고 말이 더 잘 되는 건 그건 자격. 알겠습니까? 오히려 읽었을 때 그는 반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럴 때 주로 로서 하고 발음이 된단 말이야. 오히려 그렇게 로서라고 발음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 로서를 써야 할 자리고, 오히려 써를 빼버리고, 그죠? 로. 망치로 못을 박았다. 또는 칼로 쑤셨다. 이럴 때, 그럴 때 로는 오히려 로서, 즉 수단을 쓸 자리야. 여기서도 로서는 자격이고 로서는 수단인데, 선생님 말은 이거야. 의미상 로서는 뭐라고? 자격. 로서는 뭐라고? 수단. 그런데 이걸 감각적으로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읽었는데 로서가 너무 자연스러워. 그럼 그 자리는 오히려 뭘 써야 돼? 로서를 쓸 자리고, 그냥 로만 읽었는데 매우 자연스러워. 그럼 그 자리에는 뭘 쓸 확률이 높아? 로서를 쓸 확률이 높아. 네? 그런데 일단은 의미상으로도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로서는 앞에 사람, 로서는 앞에 수단,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사람하고 사물 문제가 아니야. 의미상 로서는 뭐라고? 자격. 로서는 뭐라고요? 수단. 다음 4번. 따라서 3번 옳게 고쳤죠? 의협과 용기로 수단이니까. 4번. 나에 대한 너의 판단은 달랐어. 이때 판단이 앞에 나왔잖아. 판단은 뭐야? 맞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로 얘기를 해야지. 판단은 다를 수가 없지. 판단은, 의견은 다를 수 있지. 만약에 여기 나에 대한 너의 의견이, 즉 나와 너는 의견이, 그럼 뭐야? 달랐어가 맞죠. 그러나 여기 나에 대한 너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때는 틀리다라고 써야지. 따라서 4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그리고 이런 경우는 낱말을 구별하는 거고, 이 문제가 약한 친구는 뭘 보완한다? 한글 맞춤법 제57항, 한글 맞춤법 57항에 보면 구별해서 써야 될 단어들을 또한 제시했어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